아무래도 임상심리 분야와 상담심리 분야가 차이점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공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상을 하신과 동시에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병원 현장에서도 임상과 상담의 영역이 많이 공유가 되는지, 같이 공부를 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이 계신지, 그리고 만약 계신다면 어떻게 같이 병행을 실제로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둘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그 환자분이 뭔가 좀 치료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신 선생님한테 좀 어레인지를 해드리는 편인데 아무래도 평가를 하면서 그 환자에 대한 어떤 그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사자이기 때문에 상담으로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로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사하는 어떤 그 병원과 그 치료를 하는 병원 두 가지 모두 선택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만 하면 아무래도 좀 일회성의 어떤 그 관계들만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워서 상담을 따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실무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만약에 실무에서 환자분을 심리평가를 시도했지만 딱 맞는 심리검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검사도 사람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키라든지 몸무게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정확히 있죠. 그 개념이 168이면 168 이런 식의 어떤 수치들이 분명히 있는데 정신 현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론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검사 도구 역시도 어떤 검사라든지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풀배터리라고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 종합심리 평가도 이게 어느 병원에서나 많이 쓰이는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가 잘 갖추어져 있고 그만큼 이론적인 어떤 베이스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런 한계를 알고 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본적인 어떤 검사 도구들로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해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다 할 때는 가장 잘 그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임상가가 어떤 심리 검사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검사가 얼마나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잘 갖추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타당성이 잘 확보가 된 검사인지 신뢰도가 잘 확보된 검사인지를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봐야 되고, 환자한테 직접 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또 하려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결론이 또 공부로 가는. 최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공부가 끊임없이 요구가 되는 전문적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임상심리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고 최대한 들어맞는 진단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심리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진단에 대해서 환자가 부정을 하는 상황도 간혹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 부인을 하는 그 뭐랄까요, 환자가 어떤 그 생각에서 그 부인을 하는 건지, 어떤 마음에서 부인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심리검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못 추론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인정을 하고
환자와 같이 토론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본인과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대화를 통해서, 근데 또 그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을 좀 하다 보면 사실 부인하셨던 분들도 그 과정에서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잘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그 나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았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도움을 구하고자 먼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자세에서부터 토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인터뷰가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워낙 깊이 있는 답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인터뷰를 듣고 있는 어레이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점이 새롭게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지 선생님들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3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환자가 진단에 대해서 부정할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진단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그 영향을 많이 부모의 의뢰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성년자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부모님들이 아이의 어떤 그 문제를 처음 발견하셨을 때 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늦된 것 뿐일 거야. 지금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일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라면서 이제 개입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들도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정신과에 찾아오시기까지의 그 심정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부인하고 싶고 당연히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마음들이실 텐데, 결국에는 평가 결과가 이 자녀에게 얼마나 적절한 개입까지 이어지는데 얼마나 필수적이냐를 아시면,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잘 그 심정을 헤아려 드려야겠죠. 정말 도움을 적절하게 드리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라는 걸 충분히 전달해 드리면, 그러니까 그 공감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뭐 진단이 이렇고 어떤 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얘기를 페이퍼로는 전달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뭐 주치의가 됐든 아니면 평가자가 됐든 단순히 그 문장뿐만 아니라 그 문장에 내포된 의미들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모든 이 평가 과정이 치료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선행 조건인 것 뿐이기 때문에 공감적인 태도로 결론적으로는 설명을 잘 드리면 이해를 하시고 결국에는 치료까지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수련을 마치고 취업을 할 때 보통 수련병원에 이어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련과 마찬가지로 병원 시험을 따로 치러서 입사를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병원 시험을 기관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매 병원은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병원, 서울대병원 산하의 어떤 국립병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과정이 좀 블라인드이기도 하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다른 병원도 다 동일한 어떤 과정을 거칠 것 같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뭐 면접을 보죠. 본인의 어떤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보실 것 같고 시험 보는데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오다영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상심리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환자분의 마음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과학적인 방법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심리평가와 치료에 임하는 태도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임상심리 공부를 꿈꾸는 저희 어레이드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맘닥터의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